내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마 그냥 답답해가지고 정말 고구마를 우유 없이 그냥 엄청 많이 먹은 그런 느낌? 답답한 느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어떤 그런 기후위기라는 그런 그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공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문을 하나 써서 교수님 앞에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런 거죠. 근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효석아, 근데 관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리스크니?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번뜩 떠올랐던 대답이 뭐였냐면 리스크를 관리하고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얼만큼의 큰 리스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뭐라도 대비를 하든 뭘 피하든 할 거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했는데 재치 있는 대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죠. 기후 이야기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아, 아는데 그만해. 알았다고. 듣기 싫어. 그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 선수가 주먹을 뻗었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냥 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직시를 하고 그 위험을 평가할 줄 알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 이야기를 하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그 기후 위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후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전환 위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물리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전환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탑시다. 내연기관차 타면은 이산화탄소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근데 전기차를 하면 뭐 하나요? 그 전기차에 전기를 넣을 때 만드는 그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면 뭐 하나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하지 말고 친환경으로 발전합시다. 등등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전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하고요? 석탄 발전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피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건가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 혹은 갑작스러운 자산 가격의 변동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전환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위험인데요. 이 물리적 위험은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전환하지 않고 전환 과정이 너무 늦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생길 수 있는 리스크인 거죠. 이 물리적 위험이라는 것은 너무 늦게 전환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리스크가 클까요? 사실 아마도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 전환 위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크지.
이게 당장 더 시급한 문제지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마치 저희 딸아이처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오랫동안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아이일수록 물리적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유럽 지역에서는 물리적 위험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탈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도 더 이쪽이 크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말고 진짜로 어떤 게 더 클까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히 물리적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실제로 22에서 물론 22가 했기 때문에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도 있지만 22에서 실제로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평가해 봤는데요. 물리적 위험은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는 문제고 그 문제를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보면 유럽에서 측정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규모는 4.2조 유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더 크냐,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환 위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전환 위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전환 위험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그 현실이 점점 우리의 인류를 옥죄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의 싸움에서 물리적 위험이 더 크다라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하지 않아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될 거냐 아니면 너무 힘들더라도 전환해야 될 거냐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기업들 너무 이해됩니다. 근데 그 기업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ECB에서는 이런 카드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ECB가 꺼내들고 온 키워드는 그린 Q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적 완화라는 것은 국가의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사주는 거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그린 QE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는 돈을 뺏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기업한테는 돈을 찍어서라도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이거를 시행하기 어렵지만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ECB에서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고 물리적 위험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리적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좀 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 용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좌초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은 사실 기후위기랑은 관계없지만 좌초 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애플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애플에 대한 충성도, 이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은 애플의 재무제표, 즉 회계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돼 있을까요? 실제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은 애플의 재무제표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무형의 세상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무형자산은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투자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가 어렵다는 얘기고 또 반대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무형자산은 담보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인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세요. 무형자산을 담보 잡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어디 눈에 보이는 걸 가져오셔야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유형자산 그리고 유형의 경제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하지만 무형 경제의 시대에는 대출을 할 수 있는 담보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형자산을 설명드린 이유는 좌초자산하고 개념이 너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설명드렸는데 이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을 이제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좌초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동안 그냥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산화탄소 배출 그만해야 되니까 너 이거 공장 문 닫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장장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좌초자산이라는 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즉 다시 말하면 전환 리스크인데요.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좌초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이런 좌초자산은 평가하기도 어렵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이런 좌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지는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지금 내연기관 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만들어서는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5년 후가 되면은 전기차만 만들고 내연기관차는 안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연기관차에서 내연기관을 만들어서 버는 돈은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될까요? 5년 후에는 없는 자산인데요. 사실 현대자동차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과거에는 자동차가 몇 대가 팔리니까 그 자동차는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가정하에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는 어느 순간에 없어질 거고 전기차는 생길 텐데 전기차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고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냐. 이 판단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할 거냐.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초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좌초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그리고 그걸 긍정적인 일도 아닌데 그걸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좌초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밸류에이션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탄소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이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거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아마 그 기업들은 탄소세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세 때문에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초자산을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 탄소세를 내야 되는 벌금을 밸류에이션해서 자초자산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이 있을 거고 많은 토론과 싸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돈 룩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성은 지구로 올 거고요.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라는 그 가정하에 나의 생각과 나의 포지션과 모든 것들을 옮겨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